체류형 쉼터를 가지고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었죠. 저도 사실은 이 체류형 쉼터를 허가 조건이 어떤가 하고 상당히 궁금했는데, 사실 보면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농지법에 들어가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고 시행규칙에 지금 이 한대로 변경이 된다고 봤는데 변경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규제한 걸 그대로 보자면은 내용이 이겁니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농작업 목적으로 임시 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체류형 쉼터를 짓는 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두 번째, 지을 수 있는 것은 가설 건축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3년이 기한이거든요. 3년이 기한인데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연장을 시켜주세요. 3년씩 연장을 시켜줄 수 있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에서 질 때는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법에 맞게 지어야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에 맞지 않게끔 가설 건축물을 질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거가 멸실이 확인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짓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 사무소를 짓죠. 이런 것은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를 내줍니다.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철거가 확실하다는 것이 없는 일반 가설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에 맞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맞서서 짓는 가설 건축물은 아까처럼 3년씩 연장을 해줍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장해주고 3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해주는데, 내가 3년 동안은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보니까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설 건축물로 하지 말고 이제 정식 건축물로 해야 되겠다 해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연장을 하지 않고 가서 내가 이 가설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그 가설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줘서 정식 건축물 관리대장이 올려주고, 그때는 그 정식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듯이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이지, 일반 뭐 전시장이나 또는 뭐 모델하우스나 그 다음에 도로 공사는 임시 공사를 한 것처럼 건축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체류형 쉼터를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면 면적은 얼마여야 된다? 33제곱미터야 된다. 주차장 면적은 합산의 면적 2배 이상이 될 것. 뭐냐면 우리가 보면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뭐를 만들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이건 2층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건폐율을 갖고 왔는데 주차장 면적을 합쳐서 2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을 체류형 쉼터를 짓죠. 근데 차마 노대를 2평, 3평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짓는 것이 뭐야? 13평을 졌다고 가정합니다. 13평을 졌는데 주차를 2대를 시키기 위해서 뭐야? 또 12평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전부 다 뭐 40평이 된다. 40평이 된다고 할 때 체류형 쉼터를 지려면 최소한도 그 농지의 면적이 80평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은 처마와 주차장을 포함 건폐율에 포함을 해서 50%가 돼야지 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전기, 수도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법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수도를 설치하든지 전기를 설치하는 건 전부 다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라고 했죠.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제가 어떤 도로라고 얘기했죠?
농어촌도로정비법은 우리가 일반 도로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자동차 도로를 만듭니다. 근데 마을 안에 필요한 도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장한테 신청을 하면 이장이 대표적으로 군수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이 마을 안에 도로를 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되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예산을 받아가지고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넓히거나 새로 만들면은 그것이 만들 때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인데 그것이 준공이 나면 일반 도로로 등재가 돼서 도로 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면도, 이도, 농도, 다시 말하면 만들 때는 면도, 이도, 농도를지 몰라도 만들어 놓고 나면 무슨 도로에? 정식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 도로에 접해야지 이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지금 체류형 쉼터와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이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데 뭐 만들려면 체류형 쉼터로 짓게끔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냥 건물을 지었어도 농지 그대로 됩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게끔 되면 그러면 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뭘 내야 돼? 대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다른 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땅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라드리죠. 그러면 제가 가격이 떨어진 땅을 여러분들에게 골라줄 때 이거는 투자하십시오 하고 골라줄 때 제가 뭘 보고 이거는 돈이 된다고 제가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골라드리지 않습니까? 그 골라준데 내가 이 땅을 사십시오 하고 제가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제가 땅을 투자하는 전문가로서 뭘 보고 이 땅을 투자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면 돈이 될 것 같아요. 홍 사장님, 어떤 땅을 사면 돈이 되겠어요? 돈 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여기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체류형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미 기반시설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돈이 되는 땅을 고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땅을 골라서 투자해 놓고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 땅값은 2배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점쟁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정보를 빼와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땅은 어떤 땅을 골라주죠? 지금 기반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뭐냐면 공장이나 창고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보시게끔 되면 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3억까지 감정이 됐는데 최저가는 6억, 7억까지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7, 8억에 사서 건물을 없는 걸로 쳐놓고 땅의 감정가격이 90%면 팔으면 이미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공장을 지었거나 창고를 진 땅을 사게끔 또다시 건물을 짓는 것만 필요하지 기반시설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땅을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을 골라드릴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땅을 내가 사서 건물을 질 때에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미 기반시설이 돼 있는 땅이냐 그걸 보고 제가 골라드리는 거예요. 근데 체류형 쉼터를 내가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다 그러면 뭐 말할 거 없고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뭐 하려고 체류형 쉼터지 그냥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농막을 대신해서 지금 체류형 쉼터를 짓는 거죠.
농막을 대신하는데 농막을 하고 채용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막은 기반시설이 없어도 질 수 있는 거고 채용쉼터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농지에 채용쉼터하고 농막하고 같이 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지어야 됩니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는 채용쉼터를 짓든지 농막을 짓든지 한 개만 지라고 그래요. 저로서는 이 채용쉼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가 상당히 우리 그 시골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보면 채용쉼터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골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된 적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비도시 지역이 갑자기 활발하게 발전이죠. 지금 보기에는 우리 비도시 지역 가면 좋은 집이 서울 시내보다 더 많죠. 우리가 옛날 동네 가서 해화동이든지 어디 가보면은 재건축이 안 돼 있는 집은 옛날 집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도시 지역의 시골에 가서 보면 좋은 집이 더 많이 지어져 있죠. 언제부터 이 서울보다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 지역에 그런 주택이 많이 지어진 게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보게끔 되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FTA를 준비하느라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20km 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려서 어디든지 농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던 돈 있는 사람들이 천원주택을 많이 짓게끔 되고 누구든지 공장 창고를 농지를 사서 공장 창고를 짓게끔 되면서 불을 이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그분이 한 농지를 한 6, 7천 평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농사만 짓는 분인데 그분이 한 1,000평 정도를 농사를 안 짓고 자기가 창고를 해갖고 4동인가 5동을 지어놓고 창고 한 동당 한 달에 100만 원인가를 월세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뭐가 있어, 창고를 지어놓고 월세 받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편안한데, 그렇게 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이 확 뛴 것이 언제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을 때에 농지의 경제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LH 사건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것이 강화가 되면서 농지가 다시 사기 어렵다 보니까 다시 수그러 들기 시작하니까 농촌의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채용쉼터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엔 채용쉼터 아무리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요건을 완화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핵심이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라.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내 직업을 밝혀라. 그 다음에 지분으로 사면 넌 어디 하는 건지 다 분할을 해서 짓는 거를 밝혀라. 농사를 얼만큼 질 거를 밝혀라.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몇 번이나 신청했는지 밝혀라. 그러니까 현재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받는 걸 보게끔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일단은 투기꾼으로 가정해 놓고 그 서류를 다 접수시켜서 심사를 해봐서 그 다음에 농지증을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가 경매로 나오는 것이 34%, 24%까지 떨어진 것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농지를 투자는 적기입니다. 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마 1, 2년,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면 농지를 사는 것을 다시 완화를 시키게 되면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한 6, 7억 가지고 전원주택 가서 짓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기 여자들 너무 무서워. 왜?
4,000평, 5,000평 갖고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다 풀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10만 원만 줘도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왜? 농지증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너도 나도 살 게 있다 보니까 그 농지값이 갑자기 10만 원짜리가 60만 원, 70만 원 뛰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주거나 한 500평, 1000평만 팔아도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파는 가격을 그 사람들이 돈을 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서 살면서 여기 여자들 돈 쓰는 거 무서워.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다고요? 김영삼 정부 후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났은 동안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난개발이 심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어서 기반시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니들이 그런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지으려면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법규를 만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그 난개발이 없이 그 농촌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지면서 농촌이 부흥을 했었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체령 쉼터를 만들었는데 체령 쉼터를 가지고 제가 보면 절대로 농촌의 경제력이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기에 농지를 우리가 농업진흥지역과 일반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은 규제를 하고 일반 농지는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개인이 농지를 사서 내가 공장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서 내가 공장을 짓면 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되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지만 일반 농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법인은 공장을 지으려고 사지를 못해서 개인 이름으로 사갖고 다시 공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저기다가 공장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농지를 삽니다. 그래갖고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농업법인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내면서 농업법인 이름으로 다시 뭐야? 등기 이전하다 보니까 등기 이전을 2번 하는 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농지는 농사를 경작할 사람이 아니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거는 현재고는 안 맞아요. 지금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 쓰고 자기 힘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서 쓰는 건 또 관계가 없어. 이런 제목은 이렇게 시기가 바뀌었을 때는 농업진흥지역과 일반 농지를 분류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를 짓는 걸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일반 농지는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농촌의 경제력이 활성화가 다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